강경은 물의 도시다. 강경의 번성이 물에 의해서였고 그 기울어짐도 물의 역할이 줄어들면서부터였다. 조선시대엔 바다와 강을 잇는 수상운송이 교통수단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금강 연안에 위치한 강경은 내륙의 백기를 잇는 매우 중요한 포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자연스럽게 상업도시로 번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강경. 한창 때엔 전국의 소금 상권을 좌지우지하며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번성했던 강경은 지금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소도시로 남아있다. 강경은 우선 아주 독특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논산천, 강경천, 그리고 금강이 강경이라는 도시를 감싸고 돌고 또 도시 내부에도 대흥천과 동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둘러싸이고 안팎을 흐르는 그런 도시는 아마 국내에서는 강경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에 옥녀봉이나 채운산 같은 나지막하지만 이런 산 위에 올라가서 논산의 들판을 바라보면 들판의 풍요로움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다채롭다는 것이 강경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99년) 군산항의 개항은 근대적 내륙수로 이용해 신기원을 마련한다. 강경은 금강 하구 쪽 군산과 상류 쪽의 공주, 부여, 부강을 이어주는 중심포구로 수상운송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차) 생산지로부터 해상 운송을 한 물건들이 (2차로)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운반되고 (3차로) 포구에서 내려져 육로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강경은 그 물건들이 모여지는 집산지가 되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생산물들이 도착했던 강경. 소금이고 무어고 여가 미역이고 제주 감자까지 저 입항이 됐었다고 여기가. 제주 감자까지. 예, 제주 감자까지. 여기 배로 들어왔다는 얘기. 예, 배로다가 전부 운반했었지. 그때는 육로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었어. 여기서 다 집사냥 했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죠. 이게 외주 사람들 여기 전부 와가지고. 강경은 조선시대 후기 이미 3대 시장으로 손꼽혔다. 장이 열릴 때는 점포수가 평균 900여 개, 하루 모여드는 인원이 7천여 명이나 됐다. 상시장과 하시장 두 개의 장이 섰는데 하시장에선 주로 해산물이, 상시장에선 농산물이 거래됐다. 강경 사정이란 책자에 따르면 강경의 경제권은 충남과 충북은 물론 전북과 경북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평양, 대구와 함께 조선시대 후기 3대 시장으로 손꼽혔고 또한 원산포, 법성포와 함께 상권의 중심부를 잇는 3대 포구가 되었다. 금강을 배후로 지니고서 수운교통에 의한 상업도시로 발달했던 강경의 근대기 주거지는 황산리의 전통 한옥군, 중앙리 주변의 일본인, 청국인 주택군들로 뚜렷하게 구분 지으면서 형성된다. 강경에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은 16세기부터 조선시대 예학자인 김장생이 이주해 후학을 가르치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인 취락을 이루었다. 그 흔적들로 남아있는 지방 유형문화재 임의정과 팔궤정, 중립서원,
이를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한옥군들도 아직 남아있다. 현재와 같은 도시 형태를 띠고 근대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이 강경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내륙수로를 이용하기 위해 하천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주로 상가 건물들이 들어섰던 중앙리와 우체국,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던 서창리를 중심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지도를 보면 강경 시가를 흐르는 대흥천을 끼고 도시가 나뭇가지 형태로 발달됐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피크를 이루면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여기에 따라서 상가 건물들이 형성됐고 그 주위에 종교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섰죠. 주로 이제 벽돌 건축물이라든가 돌, 석조로 된 건물들이 주변 도시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고층 건축물은 지어지지 않고 대개 2층짜리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제개발의 여파로 근대의 건물들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강경은 아직도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서를 자아내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장식적인 요소가 특이한 상가의 모습들도 눈길을 끈다. 소매를 겸한 도매상의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서창리와 중앙리 일대에는 아직도 일본인들이 상가 겸 주택으로 썼던 점포 병용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잡화점, 미곡상, 건축재료와 약국, 양품점 등이 들어서 있던 이곳에 천국인 병용 주택도 많이 지어졌고 영세한 한국인 상점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강경의 중심가를 벗어나서 야트막한 채운산 자락에 안겨있는 김철수 씨 안채. 이 건물은 1930년대에 일본과 서양식의 주택입니다. 우리 보통 그 당시 세워진 것들이 단층짜리인데 이것은 2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일본서는 새로운 주택의 전형이 되는 시점이었다고 건축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는 서양식으로 보이나 창문이라든가 특히 저 위에 부분에 있어서의 돌림 지붕띠가 있습니다만 저것을 당파풍이라고 그러는 일본 전통 건축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노출시킨 것을 보면은 일본인 목수들이 그 주택에 그러한 양식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벽은 마감을 몰탈 뿜칠을 했습니다. 여기 약간 색깔을 넣어서 몰탈이 자연스럽게 표면을 이루도록 한 양식입니다. 아주 그 당시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되는 주택입니다. 유럽의 성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웅장한 외관에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 건물은 김철수 씨의 신여성 아내의 청에 의해 지어졌다고 전한다. 이 2층짜리 건물에 드리워진 담쟁이가 고풍스런 운치를 더하는 이 집은 당시 유행하던 유럽풍의 일본적인 요소가 가미된 형태. 천여 평의 널따란 대지에
30여 채의 행랑채를 허물고 지은 큰 건물에서 권문세가의 위용이 드러난다. 일본인이 설계했고 일본인 목수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군수를 지낸 김철수 씨는 큰 부자로 문간에 30여 개의 객실을 지어놓고 지나가는 손님을 융숭이 대접했다고 전한다. 그렇게 나쁜 평은 없어. 옛날에 그 덕인놀이라고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나그네들이 돈 떨어지면 이 집에 와서 자고 가고 묵고 가고 그러면 듣는 말로는 남들이 하는 얘기지, 남들이 하는 얘기 듣는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에는 그 먼지 사람은 노자를 더 주고 옛날 김철수 씨 있을 때 가까운 사람은 덜 주고 그래서 만인 적더 김철수 씨라고 그런 말만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들 못했어. 지금도 참 이렇게 남의 밭대기라도 조금 거시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참 그런 분 없다고 할 정도로 참 실제로 참 남의 평이 좋으니까. 당당하고 수려한 외관 못지않게 집의 앞뒤 넓은 대지에 조경된 전정과 후정 또한 집의 운치를 더하는 요소가 된다. 가옥의 뒤편에 있는 후정은 채운산 비탈과 맞닿아 있다. 집 앞에 가득히 피어있는 라일락과 장미를 비롯한 갖가지 꽃나무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정원 풍경을 만들어내면서 가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잘 보존된 가옥 내부에 사용된 목재는 백두산에서 채취한 것으로 섬세하고 미려한 나뭇결이 아직도 남아있다. 좁은 복도 양편에 나 있는 방은 이 가옥이 일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2층의) 응접실은 일식의 다다미 방에 미닫이 문을 썼다. 백두산에서 들여온 결 고운 나무가 전장의 재질로도 쓰여 건물에 정성을 들인 흔적이 드러난다. 침실과 응접실이 일본식으로 꾸며진 데 비해 서재를 비롯한 몇몇 공간은 서양식 스타일로 이루어졌다. 강경의 번화가였던 서창리.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 우뚝 서 있는 빨간 벽돌 1층 건물. 강경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한일은행 강경지점 건물이다.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의 외양에서 금융기관다운 우람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리스 신전들에서 보이는 장식적 문양이 이채를 띈다. 네, 한일은행 건물도 맞고 또 그 후로 조은행으로 이제 명칭이 됐다가 이제 조은행이 아마 해방 후까지 좀 있었는데 그 후로 다 철수를 했죠. 이 건물이 원래가 한일은행 자리가 원래가 강경의 그 객주 배두른 데 이제 가냐는 객주들이 설립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 송금이라든가 이제 여기다 입금이라든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 은행을 설립했다고 봐야 돼요. 적벽돌과 함께 흰색의 돌 장식을 적절히 조합해 건물에 견고한 멋을 더함과 동시에 화려함을 살려내고 있다. 금융기관 건물답게 정면의 입구가 건물 크기에 비해서 작은 것이 눈에 띈다.
건물의 외관이 잘 보존된 반면 건물의 내부에선 거의 원형을 찾을 수가 없다. 견고한 건물벽의 특징으로 내부가 시원해 현재 젓갈 저장 창고로 쓰이고 있다. 은행 금고의 흔적으로 금융기관 건물의 면모를 알 수 있을 정도다. 건물 내부 공간의 황량함은 현재 강경의 쇠락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다. 강경에 일찍 금융기관들이 들어섰던 것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던 강경 폭우로 모여드는 물자와 사람들 때문. 한꺼번에 10여 척 이상의 배를 부리는 객주들의 금고 역할을 했던 은행들은 강경의 쇠락과 함께 그 자취를 감추며 사라지고 말았다. 서창리 한일은행 강경지점 맞은편엔 당시 삼남 일대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던 호남병원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914년) 한국인 정윤혜 씨가 개업한 호남병원의 당시 광고. 이 광고를 통해서 호남병원이 병실 10여 개를 갖추고 입원 시스템도 마련된 당시로선 대규모 병원임을 알 수 있다. 개설 당시의 규모 때문인지 호남 호텔로도 불렸던 이 병원으로 익산과 함열, 부여에서까지 환자들이 몰려왔다고 한다. 화강암으로 된 건물의 외관에서 두드러진 것은 입구의 포치식 돌출부. 드물게 사각기둥 2개와 원형기둥 2개를 함께 써서 건물의 권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모임지붕 형태의 삼각지붕이 포치식 돌출부와 통일감을 주면서 근대 건축물의 특징인 당당하고 견고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건물의 2층에서 내려오는 비상구. 튼튼한 화강석 재질로 된 건물 벽에 나무로 덧댄 병원의 비상구가 이색적이다. 건물 내부의 전체 구조는 회벽과 목조로 되어 있다. 복도로 연결 지어진 방들은 입원실로 쓰였다. 바닥과 계단, 천장도 목재를 썼다. 회칠한 벽면의 목재 바닥으로 된 방에서 당시 병원 내부의 느낌을 엿볼 수 있다. 이 건물 역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시내에서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옥의 풍취를 자아내는 아담한 건물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부곡감리교회. 개신교 계통의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한옥 형식의 교회다. 천주교 계통은 초기에 그 한옥으로 진 그 성당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교, 즉 그 기독교 계통의 건물로 한옥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목수들이 직접 교회를 모르는 목수들이 지은 것이 됩니다. 당시의 건축 자재는 보다시피
붉은 벽돌과 그다음에 목재를 주로 사용해서 정사각형 건물에 교회당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교회가 속이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평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4칸 측면, 정면 4칸에서 아주 정사각형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그 한국 전통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완전히 노출돼서 한옥 자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아쉽게도 지금은 초창기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문과 창문을 바꿔 달았고 벽돌도 페인트로 덧칠을 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 초기 건물의 느낌이 배어난다. 이리저리 자유로운 선들이 얽혀있는 교회의 천장.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자연스럽게 얽혀 무정형의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들보와 석가래는 마치 어린아이의 자유분방한 동심을 말해주는 것만 같다. 바로 이 점이 보는 이를 끌어들인다. 이 교회는 보시다시피 아주 평면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정사각형의 평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과 정면이 4칸씩 되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정을 만들기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 있던 그 목수분들은 아직 교회에 대한 평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였겠죠. 그래서 그 우리 전통적인 건축물의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재들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올려놓는 그 짜집기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사각형의 기둥을 올리고 주변을 다 사각제 기둥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볼을 만들어서 높은 천정을 오픈시켰죠. 당시로서는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당시에는 그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달리했죠. 그래서 남자의 출입구와 여자의 출입구가 달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를 막습니다. 주로 이제 천으로 이제 커튼으로 막습니다만 양쪽에서 목사님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한 그 형식을 칸막고 교회라고 합니다. 한때 그런 그 예배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서서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그냥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의자식이 아닌 마루 형태를 짠 것도 아주 잘 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건축물의 자연스러운 독창성은 새로운 문화와 만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소득이 아닐까. 중앙초등학교 강당. 강경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세워진 것은 1905년. 이후 많은 학교가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은 드물다. 이곳 중앙초등학교 강당은 1937년 세워져 학교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다.
본관과 강당이 같은 시기에 지어졌지만 본관 건물은 없어지고 강당 건물만 남아 당시 학교 강당 건물의 전형을 엿볼 수 있다. 이 건물은 적벽돌로 견고하게 지어졌고 창문을 많이 달아서 채광을 좋게 한 흔적이 드러난다. 당시의 건물에 차용했던 벽돌 레어 쌓기와 한국적인 석가래 기법을 의용한 벽돌 치형 쌓기 기법은 당시 강당 건물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 강당은 6.25 이후 지붕만 2번 고쳤다. 우리나라 사학의 명문이었던 강경상고. 강경 지역의 상업 발달로 개교를 보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20년 일본인 8명, 한국인 32명, 총 40명으로 문을 연 이후 우리나라 정치 금융계에 많은 인물을 배출해냈다. 당시 강경상고 본관은 아름다운 건물로 기억됐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강당 역시 지난 61년 전수돼서 지금은 신축 건물만이 졸업생들을 반기고 있다. 교문의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현관의 그 모습은 정말로 예술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빨간 벽돌, 그 건축의 자재는 빨간 벽돌이었었고, 빨간 벽돌의 그 위를 양쪽으로 담장의 넝쿨이 펼쳐져 가지고 마침 한 뿌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였고, 그 위에는 강상의 모표가 한자 한문으로 된 모표가 있어서 부를 때 거기다가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그때는 성실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자부심 있게 교문을 들었습니다. 강경상고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기의 건물. 바로 학교 내에 위치한 이 건물은 교장 사택으로 쓰인 가옥이다. 이 가옥의 특징은 지붕의 끝을 높이 솟구치게 해서 날렵한 각을 살린 것이다. 지붕에서 일본식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전통의 경사가 심한 지붕에 한옥의 곡선미도 함께 처리해 시각적인 독특함을 주고 있다. 가옥의 입구는 개인주택에서는 보기 드문 돌출식 입구인 포치를 사용해서 권위를 높였다. 교장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주려 했던 배려가 느껴진다. 주택의 사방에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창을 크게 냈다. 한옥의 곡선과 일본식 선이 함께 조화되어 독특한 멋을 자아내는 건물의 특징은 근대기 건축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말해준다. 가옥의 내부에선 일본풍이 느껴진다. 미로 같은 좁은 복도에 방을 많이 두는 형태가 그렇다. 내부의 특징은 천장이 무척 높다는 데 있다. 너무 높아 위풍이 새기 때문에 지금의 천장은 2번이나 다시 낮춘 것이다. 흰색 칠을 한 내부 벽은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강경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경 노동조합. 목조 한옥 2층의 팔짝 지붕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1925년 신축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루 200여 청 이상 드나드는 배의 하역 작업과 관리를 도맡았던 강경 노동조합 건물은 현재 2층은 소실되고 1층만 남아 창고로 쓰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한다. 10개 조가 여기 조가 짜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들어오면은 조별로다가 한 배씩 맡아가지고 하려니까 그 배가 그냥 하루에도 뭐 20척, 30척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심지어는 사립대 같은 데는 봄 조기 파시 때는 뭐 몇십 배가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노동조합 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일개조가 배를 2개, 3개도 그냥 운반하고 이제 배에서 양육해서 구렁이다 넣어가지고 품어 올리려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었는데 일개조가 적어도 한 200명 내지 한 300명씩 조를 짰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3천 명이 노동조합 인원이 여기에 형성이 돼 있었다고요. 노동조합이 복원되어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건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강경의 역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의 상징이었던 도정공장이다. 당시 일제는 논산, 강경평야는 물론 중부지방과 호남평야에서 거둬들인 곡물을 집하해서 1차 도정을 한 후 일본으로 보냈다. 1920년대 우리나라 쌀의 총 생산량 중 36%가 일본으로 실려갔는데 그중 70%에 해당하는 140여만 섬이 이곳 강경을 거쳐 실려나갔다. 강경에서 금강수로를 통해 선편으로 군산에 보내진 쌀은 다시 군산에서 대형 화물선으로 옮겨졌다. 강경에서 1차 도정을 거친 것은 강제 착취라는 인상을 흐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한다. 그 당시 강경 시내엔 총 5개의 대형 도정 공장이 있었다고 하니 그 수탈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공장의 내부에선 나달이 발견되어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아직도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강경이지만 사라져갔거나 보존이 안 돼 유실된 공공건축물도 많다. 강경 면사무소와 읍사무소, 도내 처음으로 설립돼 보유 변호가 충남 1번이었던 강경 우체국, 그리고 경찰서와 곡물 검사소 등은 사라져 자취가 없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강경은 서서히 변화를 맞게 된다. 경부선이 금강 소항의 종점인 부강을 지남에 따라 군산과 강경을 경유해서 부강으로 공급되던 수산물과 일용잡화가 철도편으로 그 수송 경로를 바꾸게 된다. 이로써 금강의 수운 감소와 함께 강경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해방을 맞으면서 더 급속도로 쇠퇴한 강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개발의 손길을 덜 타게 됐다. 그래서 강경은 우리나라 도시 중 근대 건축물을 가장 많이 간직한 도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강경 주민들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60년대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고 하면 그 느낌이 어떠세요? 아우 정말 막 초라하지요. 얘기할 것도 없이 말할 표현조차 하기 싫지 정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막 정말 여기는 60년대를 찍는다는 게 너무 참말로 가고 안타까워요. 쳐다볼 때마다 그만큼 이게 좀
낙후됐다는 거지 강경이. 저 시장만 아니면 강경 벌써 쓰러졌을 것 같아 내 기분에. 유초 사람이 왔을 때 아 이게 옛날 강경 보고 강경이 참 많이 발전되는구나, 폐허가 되더니 많이 발전돼 가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그 정책적으로라든지 좀, 물론 뭐 지방자치를 하면서 뭐 재정이 없어서 못 오겠지만은 좀 재정이 부족하면 중앙에서 좀 밀어줘가지고 좀. 이제 지나간 역사가 한 내를 새나 한 교훈이 되는데, 우리 강경 도시 발달사는 일제히 그 식민지 수탈 정책과 맞물려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더 이 소멸되기 이전에 그걸 뒤살려서 그들이 수탈사와 도시의 발전과 또 쇠퇴사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 건물들이 더 마모되기 전에 그걸 복원해서 역사의 교훈이나 또 자라나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연구의 귀감으로 남겼으면 아주 좋다고 나는 생각하죠. 금강의 수운에 의해 번성했던 물의 도시 강경.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강경을 휘돌아 나가는 금강과 시내를 관통하는 금강의 지류 대흥천을 정비하고 수량을 조절해 물의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천 수변 무대의 조성과 뱃길을 되살리는 것도 그 방법이 될 것이다. 강경의 면적이 7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강경의 중심 시가지까지 어느 곳으로부터든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 자체가 인간적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교류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고요. 강경이라는 지역을 하천이 감싸고 돌고 또 도시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 하천들을 맑게 정화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하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강경의 그 매력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경의 시가지에선 아직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드물어 옛 정취를 잘 살릴 수 있는 소도시의 미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큰 건물에 대한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을 잘 복원해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건축물과 연계하여 물의 도시 강경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구상한다면 강경은 앞으로 도시 전체가 역사성을 간직한 훌륭한 소도시로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강경의 그 큰 그 하나의 우리 담고 있는 그릇이 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대 시장으로서 번창했고, 그런 과거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보부상도 없어지고 객주도 없어지고, 이것들이 없어지게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강경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못 살린 것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그 근대사의 건물들이 대개 지금 재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강경을 위해서도 새롭게 재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도시들이 강경뿐만 아니라 각 세계적인 각 도시들이 성세를 이렇게 겸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는 번창했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들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도시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런 과거의 그런 명성을 갖고 있던 도시를
살리는 것도 이 지방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객주의 건물들을 다시 복원시킨다든가 또 근대사의 건물들을 문화시설이라든가 그 박물관이라든가 그 역사를 담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은 아마 강경에 대한 발길이 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상업 도시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일본인들이 계획하고 일본인들이 세운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건물들을 재활용해서 복원 발전시킨다면 강경은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잠재성이 큰 도시다. 우리는 강경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의 아픈 역사마저도 고스란히 간직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세계의 도시들을 많이 보아왔다. 강경 역시 도시 전체를 관광 자원화시키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온전히 강경 시민의 몫으로 남아있다.